옛사람 여행 18세기 조선 관리 서명흥의 백두산 여행. 서명흥은 1754년 문과에 급제해 여러 관직을 거쳤고 정조 즉위 직후 규장각이 세워졌을 때 제학의 첫 번째로 임명됐으며 죽을 때까지 규장각 운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이용우생을 추구하는 학문 정신으로 인해 북학파의 비조로 일컬어집니다. 다음은 그가 백두산에 올랐을 때의 여행기입니다. 영조 42년 6월 10일 나는 갑산을 출발해 북쪽으로 후덕산, 마고정, 선전항을 지났다. 띄엄띄엄 늘어서 있는 촌락들이 마치 바둑판 같다. 길 옆에는 아가이 나무가 많다. 대추처럼 생긴 열매가 길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 열매를 산대추라고 부르면서 대추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다. 흰 새들이 떼를 지어 아가위나무 숲에 앉았다가 길손을 보고는 놀라 푸드덕 날아오른다. 점심을 먹은 후 이것저것 형세를 살펴보았다. 돌로 성을 쌓았는데 높이는 8에서 9척이며 둘레는 1천여 척이나 된다. 이 성에는 사병 33명과 봉화를 보는 군졸 30명이 있는데 봉화대는 삼봉 꼭대기에 있다. 지난번 변방 오랑캐가 이곳을 침범했기 때문에 진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성이 허물어지고 진의 막사 역시 낡아 제대로 적을 막을 것 같지 않아 보인다. 11일 새벽밥을 먹고 마을에 꼴을 먹였다. 운총진 뒤쪽에 있는 은사문을 지나 고개를 바라보면서 시무리쯤 가니 오시천이 나온다. 오시천은 덕은봉 아래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200리를 흘러 압록강으로 들어간다. 고갯마루에 올라 북동쪽을 바라보니 상투처럼 생긴 산이 구름에 닿은 듯 겹겹으로 둘러져 있다. 보다산이다. 고개를 넘으면 지세가 조금 평탄해진다. 두 산이 둥글게 합해져 마주친 곳을 나항포라 부른다. 숙종 38년 이전에는 이 길의 잡초가 무성하여 왕래할 수 없었으나 그의 청나라 목극등이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면서부터 길이 트였다. 그 후 갑산에서 무산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길을 이용하여 이제는 큰 길이 됐다. 나항포를 거쳐 긴 골짜기를 지났다. 시보리 사이에 수목이 하늘 높이 솟아 햇빛이 들지 않는다. 부러져 누운 나무와 불에 타 쓰러진 나무들이 길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고 드러난 뿌리들이 엉겨 마치 병풍을 두른 듯 용이 서린 듯하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새는 보이지 않고 이따금 꾀꼬리가 관목 위에서 우는데 우는 소리가 촉박하게 들린다. 봄이나 표범 따위는 없고 곰과 사슴들만이 여름 더위를 피해 백두산 아래까지 왔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간다. 담비와 박쥐는 어느 계절이나 있다. 그래서 담비 잡는 사람이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 물에다 띄워놓은 후 담비가 물을 먹으러 그 나무를 타고 오르내리다가 구멍에 빠지면 잡는다. 골짜기 안쪽은 평탄하고 낮은데 물이 소리를 내며 흐른다. 또 마전봉이 가로질러 있으며 그 서쪽은 험한 낭떠러지이다. 옛날에는 오랑캐가 이곳에 살았지만 청나라 황제를 따라 심양으로 들어간 후부터 이것이 모두 우리나라 땅이 되었다. 숙종 44년 우리나라에서 이곳에 진을 옮겨 설치하려고 이삼을 보내 지형을 살피게 했고 영조 15년에는 신익하를 보내 토를 잡게 했다. 이삼은 진을 설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아뢰었으나 신익하는 달리 주장했다. 신대동은 북쪽 변방을 지키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한 군사가 관문을 지키면 망명의 적이 뚫으려 해도 뚫을 수 없는 형세입니다. 진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이 살면서 지키고 있으니 신익하가 옳았고 이삼의 생각은 틀렸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높은 지대여서 일찍 서리가 내려 곡식을 심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골짜기 남동쪽은 길주와 갑산 사이에 있고 또 간평산이 감싸고 있어 길이가 20리, 넓이가 5리나 되는 평야를 이루고 있는데 땅이 매우 기름지다.
현종 15년 남구만이 이것 감사로 오면서 지형을 살핀 다음 영파보를 설치했다. 7년 후 이곳 주민들이 서리가 일찍 내려 곡식이 익지 않는다고 하자 조정에 아래요 진을 없앴다. 그러나 그때는 삼림이 울창하고 지대가 습하고 추워서 곡식이 익지 않는 것이지 서리 때문이 아니었다. 지금은 나무가 듬성듬성하여 백성들이 골짜기에 들어와 오곡을 심는데 잘 익고 값싼 읍내와 다르지 않다고 하니 어찌 골짜기가 평지만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백두산의 한 줄기가 남동쪽에서 꺾여 보다산, 마등령, 완항령, 설령이 되는데 설령부터는 서북진이며 길주가 그 아래에 있다. 설령 위로는 참두령과 원봉이며 갑산이 그 아래에 있다. 갑산에서 남병령까지는 마덕령, 후치령, 관령 등의 산으로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어 오가는데 5, 6일은 걸린다. 그래서 만약 위급한 일이 일어나면 아무리 빨리 알리려 해도 되지 않는다. 검천을 따라 상류의 남쪽 언덕에 닿았다. 해산의 백성들이 먼저 와서 막사를 지어 놓았는데 삼나무를 베어 들보와 기둥을 얽고 자작나무 껍질을 벗겨서 지붕을 덮고는 삼면에 보루를 세웠다. 모든 재료가 산에서 얻은 것인데도 비바람을 막을 수 있다. 만약 남쪽 지방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면 1년이 지나도 쉽사리 될 일이 아니다. 부옥이라는 사람이 점심을 내왔는데 큰 물고기가 반찬으로 나왔다. 여항이라는 고기인데 맛이 좋다. 이 고기는 그물로 잡은 게 아니라 앞개울에서 때려잡은 것이라 한다. 밥을 먹고 검천을 건너 서수라등령을 넘어 몇 리를 더 가니 고개가 더욱 험해지고 길이 구불구불하여 앞서가는 사람은 위에 있고 뒤따르는 사람은 바로 아래에 있게 된다. 밑을 굽어보면 저승 같고 위를 보면 높은 하늘이다. 우박이 한참 쏟아지더니 이내 그쳤다. 고갯마루에 오르니 동쪽에는 길주가 보이고 뒤에는 덕운봉과 완항령이 구름 속에서 점점이 보인다. 이곳부터는 지세가 평탄하고 늙은 삼나무가 많다. 15리를 가면 간산봉이요. 왼편은 압록강이다. 그 밖에는 오랑캐 산들이 푸른 장막을 친 듯 줄지어 있다. 북서쪽에 백두산 꼭대기의 희미한 모습이 마치 책상에 엎어 놓은 흰 그릇처럼 보인다. 오리를 더 가면 본장평으로 광활한 나무숲이 화살 다발처럼 빽빽이 들어서 있다. 또 15리를 가면 심포인데 하늘이 탁 트이고 골짜기가 넓다. 일행이 막사를 치고 밥을 지어 먹었다. 잠자리를 만든 다음 삼나무를 베어다가 화토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기운을 쬐었다. 새벽밥을 먹은 후 우거진 삼나무 숲을 헤치며 가는데 모기떼가 달려들어 아무리 쫓아도 소용없다. 오리를 가면 중심포, 또 오리를 가면 말심포이며 오리를 더 가면 험한 절벽이 우뚝 솟아 삼나무가 우거진 곳이 나타나는데 구연이라고 한다. 또 오리를 가면 자포에 양쪽 줄기가 있는 바 하나는 보다산 아래에서 서쪽으로 하나는 보다산 서북쪽에서 흘러온 것이다. 이곳에서 모여 하나가 되어 서쪽으로 10여 리를 흐르다가 압록강으로 흘러든다. 그러므로 산과 들판을 통틀어 자포라고 부른다. 평평한 곳에 막사를 치고 점심을 지어 먹었다. 자포 고개를 넘자 고개가 끝나고 넓은 땅이 40리를 뻗쳤으니 판막이란 것이다. 삼나무들이 모두 불타 고목이 되었는데 이건 역시 길 가던 사람들이 놓은 불에 타서 그렇게 됐다. 그러나 하늘 높이 곱게 우뚝우뚝 솟은 나무 둥글에 바람이 불면 구목마다 퉁소나 생황을 부는 듯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서 듣기에 좋다. 자포에서 41리를 더 가서 이모수에서 묵었다. 이 물은 보다산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러 서쪽 압록강으로 들어간다. 처음에 뇌와 초음은 백두산 유람을 약속했으나 꼭 실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운총에 이르러 말했다.
옛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곁들여 몇 가지 일을 했네. 우리가 산수경치만 즐기는 것은 천박한 듯하니 이곳 요새들의 형세를 살피고 위도를 측정해 두는 것이 좋겠네. 그래서 목수와 목재를 구해 상한이라는 관측기구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북극성 위치를 측정했더니 42도가 조금 못되어 중국의 심양과 위치가 비슷하다. 해뜰 무렵 임오수를 출발하여 숲으로 10여 리를 가서 호항령에 이르렀다. 호항령은 구불구불 북쪽으로 가로뻗쳐 북쪽 경계를 이루었는데 삼수갑산과 육진의 척추가 되고 백두산과 소백산의 문턱이 된다. 여기에서 무산과 백두산 가는 길이 나누어진다. 북쪽 사람들은 이것을 천평이라 부른다. 북동쪽으로 수백 리가 펼쳐져 있으나 우거진 숲 때문에 멀리 바라볼 수 없다. 갈린 길로부터 북으로 오리를 가니 산수가 수려하여 심신이 상쾌하다. 삼지연에 이르렀다. 오른쪽 못은 둥글고 왼쪽 못은 네모졌으며 가운데 못은 넓고 주위가 15리나 되며 작은 섬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숲을 이루었고 동물이 바다까지 보일 정도로 맑아 헤엄치는 고기를 셀 수 있다. 떼지어 노는 물오리 수십 마리가 뜰듯 잠길듯 헤엄치면서 사람이 가까이 가도 놀라지 않는데 갈매기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간다. 물가 모래밭에는 노루와 사슴 발자국이 어지러이 나 있으니 이야말로 신선의 땅이지 사람 사는 곳이 아님을 알겠다. 일행 가운데 경포대와 영랑호를 본 사람이 있는데 모두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내가 일찍이 중국에서 본 태액지도 이곳보다 훨씬 못하다. 삼지연에서 북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천수라는 곳이 있는데 땅 위로 샘물이 솟아오르기에 붙은 이름이다. 천수를 거쳐 북쪽으로 오리를 가면 붉은 솟은 절벽과 깊은 골짜기와 마주치는데 바깥은 말뚝처럼 우뚝하고 안쪽은 깊은 구렁텅이로 되어 있다. 말을 세우고 내려다보니 큰 골짜기의 중간이 잘려 이루어진 골짜기로 양쪽 언덕에 수포석이 마주 서 있으며 푸른 삼나무가 그 위를 덮어 마치 병풍처럼 보인다. 골짜기 사이로 시냇물이 흐르고 물가의 모래가 눈처럼 희다. 이 모래는 수포석 가루인데 말이 달리기라도 하면 먼지가 날아와 얼굴을 가릴 듯하다. 10여 간마다 검은 수포석이 계단처럼 층을 이루므로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가야 하는데 두 절벽 사이에 바위가 끝나고 흙이 덮인 곳을 지난다. 이런 길로 35리를 갔다. 이것은 바로 백두산 아래 기슭인데 흘러내리던 골짜기의 물이 가뭄 때문에 말라서 큰 길이 되었다. 그러나 장마가 지면 많은 골짜기에서 물이 쏟아져 폭포가 되고 경랑이 되고 소용돌이가 되면서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의 근원이 된다. 연지봉이 점점 가까워지자 소백산의 낮은 봉우리가 마치 사람의 상투처럼 보인다. 연지봉 아래에 다다르니 골짜기가 끝나고 산이 시작된다. 북쪽에 둥글고 높은 봉우리 3개가 나오는데 모두 흰색이어서 백자를 엎어 놓은 듯하며 들쭉날쭉한 봉우리들은 백두산의 남동쪽 모습이다. 나와 조엄은 그 모습을 보고 기쁜 나머지 말을 채찍질하여 곧장 달리려는데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조형규와 원상태가 말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여기에서 백두산까지는 30리 남짓 되지만 구경하면서 왕복하려면 90리 갈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은 벌써 저물었으니 백두산 밑에 이르면 깜깜해질 것입니다. 만일 비바람이라도 몰아치면 진퇴유곡일 터인데 그래도 떠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앞으로 나가자 일행도 할 수 없이 뒤따라왔다. 10여 리를 가니 해가 지는데 앞봉우리는 아직도 멀다. 모두 말에서 내려 조형규의 말을 듣지 않은 이를 후회했다. 할 수 없이 연지봉 아래로 되돌아왔다. 원상태가 말했다. 예로부터 여기서 목욕제 개하고 제문을 지어 제사 지낸 후 백두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바람과 구름,
안개 때문에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예가 많았으니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값싼 부사가 제수를 마련해 제사 지냈는데 그 제문은 다음과 같다. 오뚝한 백두산은 진산이기에 아래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전모를 보고자 합니다. 풍찬 노숙하면서 왔습니다. 산신령께서는 이런 정성을 살피어 구름과 안개를 거둬 주소서. 하늘에는 해와 별이 환하여 감추는 게 없는데 산만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하늘의 뜻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정성 어린 매밥으로 희생을 대신합니다. 이 제문은 내가 지은 것이다. 값싼 부사가 제수를 준비하고 장교가 제사를 올리게 했다. 부사가 친히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장교를 시켜 대신한 것은 수령은 지방관 책임을 가진 자이므로 임금만이 할 수 있는 산천 제사를 지내기에 곤란한 혐의를 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교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한 것은 그가 이것 토박이이고 토착이는 마땅히 그 지방 풍속을 따라야 하는 까닭이다. 14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둥근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일행 모두가 가마나 말을 타거나 걸어서 천천히 산으로 올라갔다. 산에는 본래 나무가 없어 하얗지만 이따금 이름 없는 울긋불긋한 꽃들이 피어 있다. 절벽 사이에 층층으로 붙은 얼음이 아직 녹지 않아 멀리서 보면 눈처럼 반짝이는데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면 점점 보이지 않는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로 20리를 가니 백두산의 새 봉우리가 얼굴에 와 닿는다. 바로 연지봉 아래에서 보던 봉우리이다. 남동쪽 언덕 아래에 나무 울타리가 둘러 있으나 넘어지고 썩어서 몇 개 남지 않았다. 그 울타리 안에 정개비가 서 있다. 정개비는 다듬지 않은 작은 돌에 새겼는데 청나라 목국등이 그들 임금의 명을 받아 이곳을 순시해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폼강이 되는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는 내용이었다. 정개비 오른쪽 언덕으로 해서 약 10리를 올라갔다. 꼭대기에 오르니 사방의 여러 봉우리가 모두 발밑에 깔리고 앞이 탁 트여 하늘 끝까지 바라보이는데 다만 시력에 한계가 있음이 한스럽다. 추측하건대 저 북쪽은 영고탑, 서쪽은 요동, 서남쪽은 해산진, 동쪽은 무산, 회령 지방일 것이다. 그중 남동쪽 한 줄기가 소백산의 허황령을 거쳐 포다산, 마등령, 덕운봉, 상검산, 하검산 등이 되는데 모두 서울에 있는 산들의 주맥이다. 아래에 깔린 산봉우리들을 내려다보니 높고 낮고 뾰족하고 둥근 모양이 파도가 일렁이듯 안개구름에 쌓여 눈앞으로 밀려온다. 두 봉우리 사이에 움푹한 곳은 평지에서 5,600길 되는 높이인데 넓고 평탄하여 그 가운데에 둘레 40리 되는 천지가 있다. 모세 물이 맑아 하늘빛 그대로이다. 먼 남동쪽 적광색에 돌산 세 봉우리는 높이가 가지런하고 또 다른 세 봉우리 중 가운데는 입안의 혀처럼 낮게 생겼다. 12봉우리가 모세 사방을 성처럼 둘렀는데 어떤 봉우리는 신선이 승로반을 이고 있는 듯도 하고 어떤 봉우리는 붕새가 부리를 쳐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기둥처럼 떠받치고 어떤 것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다. 그 안은 모두 깎아지른 절벽으로 붉고 푸른색이 감도는 게 마치 무늬 있는 비단 휘장을 두른 듯하며 밖은 아찔하게 솟은 수포석 절벽이다. 봉우리 몇 개를 거쳐 가면서 보니 못이 둥글기도 하고 네모지기도 하여 보는 방향에 따라 모습이 다르다. 남동쪽에 있는 평평한 봉우리에는 검은 돌이 많은데 값싼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 각근의 구슬을 만든다고 한다. 높은 곳에서 못을 내려다보니 삼면이 산으로 막히고 북쪽만 트여 넘쳐흐르는 물이 혼동강을 이루어 곧바로 영고탑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압록강과 톰강이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잘못이다. 사슴들이 떼를 지어 놀고 있는데 어떤 놈은 물을 먹고 어떤 놈은 달리며 어떤 놈은 누워있고 소리내며 달리는 놈도 있다. 검은 곰 두세 마리가 절벽을 오르내리고
이상하게 생긴 새 한 쌍이 헐헐 날아와 못에 물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한 폭 그림을 보는 듯하다. 이때 100명 가까운 일행이 산봉우리 위에 둘러서서 구경하는데 산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조차 낭떠러지 끝으로 발이 미끄러지는 줄 모르고 넋을 잃고 있었다. 나와 조엄이 아슬아슬하게 느껴 말렸으나 모두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조형규에게 붓을 준비시켜 이곳 광경을 그리게 하고 지남철로 봉우리 위치를 재어보았다. 한나절 동안 구경했는데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여기에 자주 왔다는 값싼 사람들이 말했다. 예전부터 이 산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 날 목욕 재개하고 심부름꾼까지도 거리는 일을 못하게 했는데도 안개구름과 비바람이 몰아쳐 이번처럼 장관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정오가 되어 나와 명소 등은 내려오고 다른 사람은 뒤떨어졌는데 목 가운데서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급히 내려왔다. 일행이 연지봉 앞에 있는 숙소에 모여 잠시 쉰 다음 40리를 가서 천수에서 잤다. 적막한 산속에 달빛이 대낮처럼 밝았다. 피리와 해금을 서너 곡 연주하게 하고 거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니 세속을 떠나 별천지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 올 때 나와 조엄이 삼지를 지나면서 그 경치가 아름답고 운치가 있어 기뻐하였다. 다만 아직 백두산을 보기 전이어서 그곳에 마냥 머물면서 두루 구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일행과 삼지도를 구경하기로 했다. 피리와 젖대를 앞세우고 천천히 중지에 도착해 모래사장에 앉았다. 저쪽으로 건너고 싶으나 수심을 알지 못해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조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기까지 왔다가 저 섬을 보지 못하고 돌아갈 줄 어찌 알았겠는가. 그러자 옆에 있던 민원이 관노에게 빨리 가서 수심을 알아보고 오라고 호통쳤다. 내가 물에 빠질 것을 염려해 말렸으나 막무가내였다. 물은 언덕 동쪽에서 섬의 저쪽까지는 겨우 무릎에 찰 정도였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면서 가마에 오르자 모두 뒤따랐다. 섬에 이르러 보니 나무가 울창해 몸을 옆으로 돌려야 지날 수 있고 무성한 갈대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종자에게 앞서가며 풀섭을 헤치게 하고 철쭉 나무를 베어 지팡이를 만들어 짚은 후 옷을 걷고 발걸음 가는 대로 왔다. 북서쪽에는 백두산, 소백산, 신봉에 높고 낮은 봉우리가 줄지어 선게 매와 풀은 매가 서로 쫓으며 좌우로 날아드는 형세이다. 남동쪽은 천평과 허황룡이 둥그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상위에 죽순을 세워놓은 듯 삼나무가 뾰족뾰족해 경치 좋다는 복례산이나 영주산과 비교해 어떨지 모르겠다. 조엄은 목가에서 갓을 씻고 나는 옆에 앉아서 물장난했다. 피리와 검은고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져 산수와 정취가 어울렸다. 이때 관상태가 말했다. 예로부터 이 섬을 신선이 사는 곳으로 여겨 감히 들어오지 못했기에 두 어른께서도 여기에 오시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섬의 이름을 물었더니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세 못 중 가운데 것은 상원지, 오른쪽 것은 중원지, 왼쪽 것은 하원지라 명명하고 섬은 지추도라 했다. 나는 붓을 찾아 삼나무 껍질에다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서명훈과 조엄이 이것을 지나며 지추도라 명했다. 그러자 모두 좋아하여 후세에 전해야 한다면서 칼로 새기는데 나무가 돌처럼 단단하여 깊이 파서 바위에 새긴 듯 오래 가도록 했다. 내가 탄식하듯 말했다. 우리가 떠난 후 어떤 사람이 이것을 찾아와 새겨놓은 것을 볼까? 이에 조엄이 말했다. 그때쯤 나무가 돌로 변할 수도 있을 걸세. 반나절을 마음껏 놀고 해가 기울 무렵 자포의 장막으로 돌아와 20리를 더 가는데 북서쪽에서 내성이 은은하게 들리더니 모든 산에 비가 쏟아지다가 한두 시간 후에 그쳤다. 이것은 백두산과 소백산의 중간 지점이다. 이날 밤 달빛이 온 산에 가득히 비추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삼나무 숲 사이에서
옥을 굴리는 듯한 소리로 들린다. 그러자 조엄이 일어나 앉더니 말했다. 오늘은 유두날이 아닌가. 소동파가 관광지방에 귀향을 가 있을 때도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생일인 7월 보름에 적벽 아래에서 배를 띄우고 유람했었다네. 이럴진데 우리 일행이 이런 밤을 그냥 보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는 장막 앞에 솥을 걸게 하고 나무를 베어다 불을 떼어 콩을 볶아 일행에게 돌렸다. 그걸 먹으면서 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 후 늦게야 잠자리에 드니 꿈속에서까지 정신이 맑았다.